네, 안녕하세요. 소셜브릿지 협동조합의 나연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활동가 MC 기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협동조합, 협동조합판에 우리 오석조 이사장님을 모시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판의 오석조라고 합니다. 이사님 멀리서 오시느냐고 고생 맞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판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왜 춘천이었을까? 그게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춘천이었는지 혹시... 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별다른 사실 이유는 없고요. 네. 제가 춘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고 그 취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할 때 어디서 할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제 주변의 친구들 되게 많이 다 떠났어요. 서울 경기로 취업하러 나갔는데 저는 지역에 있고 싶었고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춘천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로 못 와서 지역에 남은 거 아니에요? 학업은 그렇고 아니, 취업은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창업이라고 하면 사실 뭐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는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왜 협동조합이었을까? 사실 협동조합의 세대를 보면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청년협동조합은 정말 찾기 힘든데 왜 그 과정에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뭔가 주식회사나 이게 자본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회사가 회사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학교 때 민중가요 노래회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선배들의 영향이 있고 주로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 노조 반대 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극단에 취업을 했는데 네네.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주변에 만났던 지역의 청년들이 협동조합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유명한 뭐 동네방네 협동조합이나 춘천에서 유명해요. 동네방네 협동조합이나 뭐 비트레코 협동조합 같은 팀들이 있고 이래서 좀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 창업의 모델도 협동조합도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창업하려고 했던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다 보니까 네. 극단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느꼈던 거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뭔가 대표자나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으로 이 뭔가 문화예술 축제나 행사의 방향이 정해질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저보다 더 트렌디한 친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의 의견 자체가 같은 선상 안에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은 제도적으로라도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협동조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세 가지가 작동이 돼서 협동조합 창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2016년에 네. 시작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사장 임기는 언제까지신가요? 그 협동조합 법상 4년씩 2년 네. 2번 가능해서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협동조합 판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는 춘천에 있고요. 축제나 공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 이제 사전에 이사님 인터뷰를 좀 봤는데 그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행사나 이런 기획하는 거를 배우려고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준비하시면서 뭔가 어려운 점들이나 아니면 춘천에서 어떤 것 이런 기획이나 이런 행사들을 하고 싶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극단에 들어간 거는 이제 무작정 문화예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 중에 네. 컬처 잡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지역 구분을 강원으로 해놓고 문화예술 치니까 지금 제가 일했던 극단이 나와가지고 네. 극단에서 들어가게 됐고,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스텝이어서 조명이나 음향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거를 습득하는 과정이 이제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축제에 파견도 가서 축제 일도 배우게 됐는데 그게 다 좋았는데 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기획 일은 아니어서 네네. 6시 퇴근 이후에 할 수 있는 기획적 일들을 찾다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연 기획하고 이러면서 기획 일을 하게 됐고 네. 공연 기획 일이 축제 기획 일로도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축제 일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회사를 나와가지고 축제 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전공과 다른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었나요? 후배들이었나? 같이 세 네. 명이서 같이 했던 걸로 봤었는데 그것도 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뭐예요? 전공은 사학 전공했어요. 사학. 네. 그렇죠. 네. 사학과 문화예술 기획과는 뭔가 연관이 없진 않겠죠? 그렇죠. 인문학 베이스라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어떤 걸 더 선호할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 기획하는 도움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 네.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네.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지역에 남을까 떠날까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결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을 떠나지 않고 싶었고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였는데 그쯤에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일을 할 때 그 막 그때쯤 읽었던 책이 두 권이 있었어요. 딜리셔스 샌드위치라는 책이랑 시티노믹스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딜리셔스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뉴욕의 다양한 사례를 문화가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이었고 시티노믹스는 도시가 자신만의 문화적 컨셉을 갖출 때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어서 그런 맥락이 제가 되게 재밌어하는 분야여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되게 필요하겠다. 그럼 나는 그 문화예술 그리고 필요로 한 문화예술이 내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로를 전공과 다르게 이제 바꾸게 되면서 극단에 들어가게 됐던 거였고 극단에 들어서 아까 질문에 대답 못했던 게 있는데 일단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그렇죠. 진행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 있을 때나 축제장에 파견 갔을 때 공연이나 축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걸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딪혀가면서 네. 배워서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내재화시키는 게 조금 오래 걸렸고 그거를 직접 다른 것들을 기획해 가면서 했는데 그 기획하는 과정은 이제 6시 퇴근 이후에 하니까 짧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습의 시간은 좀 짧았는데 그래도 몸으로 체득해서 얻은 경험이 지금 저희 판을 만드는 이 하나의 큰 골격을 이루긴 했던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흘리지 않고 어떻게 프로세서나 매뉴얼화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다음 사람이 와서 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조금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네. 우리 협동조합판이 춘천시뿐만 아니라 이제 강원 전역이라든지 뭐 향후에는 전국 단위로 이제 사업들이 확장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우리 안에 지역 안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서 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걸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일자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은 지역에서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련된 일거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줘서 자기 진로 선택에 도움을 좀 줘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는 춘천이라는 도시 외에도 이제 다른 지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고민을 하면서 네. 문화 축제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만남도 만들고 그 만남이 반복되면서 신뢰나 협력 그다음에 지역 경제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그런 구조를 짜보는 거. 네. 근데 그 구조의 매개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축제나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축제에서 최대한 지역을 많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 사람을 또 보여줄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물꼬를 터보자. 뭐 그거까지가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판의 사회적 책임이지 않을까. 진행해왔던 행사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행사 어떤 걸 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듣는 분들도 그 행사라고 또. 그 춘천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알만한 축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얘기해 보면 일단 올해부터 춘천 막국사가비 축제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끝났고 좋은 평가도 받아서 네. 그 축제를 했고
그다음에 공지천 재즈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를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천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거기서 춘천에 가장 그 번화된 도심가에서 이제 가는 큰 유원지인데 네. 거기 가는 길목에서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 축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러 공동체들과 함께한 합창 페스티벌 한 마지막 날에 한 1,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못했는데 한 총 지금 2-3번 하고 지금 커먼 그라운드랑 성수동에 있는 공간에서 전통주 페스티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전통주 술 페스타라는 행사와 커먼 그라운드에서 하는 전통주 관련 행사 그다음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춘천 마인 축제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국제적이죠. 네, 맞아요. 그런 행사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춘천에 컨텐츠들이 행사 컨텐츠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닭갈비, 막국수, 뭐 소양강댐, 그다음에 공지천도 있고, 그다음에 지천에 그 뭐 유관순 윤희순 열사, 유관순 네. 죄송합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윤 희순. 희순 열사. 네, 유인석 그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독립운동 하시는. 네, 그게 공지천이 약간 그거 같아요. 오리배도 탈 수 있고, 맞아요. 에티오피아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 6.25 참전 그 기념관도 있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공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네, 공원이. 다음 달에 결혼식 때문에 춘천 가거든요. 예, 우리 협동조합 너무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 조직 운영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우리 이사장만의 어떤 리더십의 원칙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협동조합은 청년 그룹을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굳이 협동조합을 하기에는 좀 뭔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우리 선배 세대들이 하는 어떠한 형태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때 리더십과 지금 리더십도 많이 차이가 있을 거고 또 그들의 운영 철학과 청년들이 협동조합 운영했을 때 철학은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철학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조직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첫 번째가 만드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한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축제는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 우리가 즐거워야 한다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오는 사람도 즐겁고 오는 사람이 즐거운 게 지역사회도 즐거울 수 있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재밌는 축제를 만들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야 지역에서 의미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거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형태, 축제라는 형태로 표현해내는 거. 그래서 요즘은 환경이나 사회적 경제나 뭐 청년, 나다운 삶 이런 키워드에 좀 많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축제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함께 만들 사람들과 성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체크리스트 같은 매뉴얼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런 것도 그 일환으로 축제를 함께 만드는 친구들이 성장해가고 그 친구들이 좋은 정체성이나 좋은 결을 가지고 있어야 양질의 지역 문화를 지역민들이 할 수 있고 그 양질의 지역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춘천이라는 도시에 를 긍정적인 요소로 뭐 요즘 관계인구란 많이 쓰는데 네. 관계인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요구로 이런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다시 되는 이 플라이를 꿈꿔요. 그래서 요런 지역 문화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요즘 생각하는 리더십 방향 중에 하나는 이제 심리적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심리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자체를 그렇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기획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가고 나오고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를 중점에 두고 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의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호칭, 상호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간단하게 좀. 처음 그러진 않죠. 처음에는 네네. 막 매니저. 근데 원래 막 닉네임 쓰고 이런 것도 도전해 보려 했는데요. 네. 그건 사실 못 하겠고 네. 첫 출발을 형 동생으로 출발을 해서 동아리 후배들이랑 네네네. 창업하고 이래서 네.
뭐 형님 형 막 뭐 이런 식의 근데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사장님 보고 형이라고 하기 좀 그러지 그렇잖아요. 못합니다. 이제 대표님이라고 하고 아. 이러는데요. 그래서 직책으로 불러요. 뭐 매니저님, 뭐 이렇게 매니저님,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직책으로는 부르는데 닉네임은 도저히 못하겠어서 포기했습니다. 이게 보통 좀 수평적 조직 문화를 꿈꾸는 곳들이 닉네임 많이 부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닉네임 부르는데 시키는 건 강압적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네 맞아요. 네. 호칭만 그러면 이제 수평적이고. 형이라고 하는 건 친한 정도가 매니저라 하면 덜 친한 거고 이름 부르면 좀 친한 거고 그러면 너무 직원들이 좀 서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조직에서는 다 이제 직책으로 부르는데 아, 이제 오래된 애들은 생략을 많이 하죠. 그냥 저 보자마자 안건을 바로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최대한 조심하려고 예전에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너무 초창기에는 네. 전화가 왔는데 네. 형 전화 왔어요. 뭐 이런 식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상대방 들리게. 네, 뭐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외부에서 만나는 자리에서는 직책을 하자. 예, 예. 막 그렇게 그럼.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많이 그렇게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협동조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사업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협동조합 운영적인 측면 내성조합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관계적인 측면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뭐 사업적인 걸로는 다 비슷하게 할 거니까 뭐 코로나 때도 힘들었고 요 최근에 있었던 탄핵 정부에서도 힘들었는데 그런 거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조직을 한 5, 6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저희가 직원 조합원들이 10명, 일반 조합원 4명이어서 14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네. 10명이 넘어가는 시점 1,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직이 이대로 가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래된 친구들은 저희 이미 저를 너무 잘 알아서 네. 제가 좋아할 만하게 만들어 와요. 이미. 근데 그 회사가 잘 되려면 뭔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 방식에서 네. 새로운 방식. 저는 창업을 했던 사람이고 창업자들이 같이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올라가서 이제 한 번을 모멘텀이 가려면 이 시스템이 정비가 좀 돼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 시스템이 정비되는 와중에 조직이 변화되지 못하는 마지막 숙주가 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권호연 사장님이 썼던 이제 초격차라는 책 읽어보면 네. 조직을 혁신하려면은 그 조직을 혁신하는데 가장 큰 문제되는 사람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대빵이 저잖아요. 이런 말 써도 모르겠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조직의 혁신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일단은 그거보다 일단 이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정비를 해서 지금 조직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조합원 이사장을 해도 되는 건가? 그다음에 처음에 창업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이 친구들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게 조직이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6, 7년 차의 시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모두가 떠나기에는 조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변화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협동조합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좀 넘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좀 이제 물러나줘야지만 우리들의 자리가 생기고 이런 좀 고민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해봤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선배들 세대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학습하고 뭔가 기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선배 세대들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요즘 시즌 요즘이긴 하거든요. 한 10년 지나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민주적 의사결정 이제 어쨌든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사장 임기 정해져 있고 어제 끝나면 내려오셔야 되니까 다음 이사장이 내부에서 어떻게든 결정이 되시면 그 사람한테 이제 힘을 좀 많이 도와주면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사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내부의 문제가 그렇죠. 각자의 협동조합 각자의 내부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기대, 뭐 아니면 믿음,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보통 초기 최대 이사장님이 뭐 짧게는 한 6년 정도, 길게는 이제 12년 하잖아요. 네네. 12년 동안 이제 열심히 에너지를 넣고 뼈를 갈아 넣었는데 그가 없었을 때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거냐. 그 리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왜냐면 한 사람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가지고 뼈를 갈아 넣었는데 그가 떠났을 때 그 나머지 인원들 할 수 있을지 그런 세대 교체하는 지점에서도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이제 그 전 이사장님이 활동을 안 하신다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협동조합 분들이 네. 이 사람 그만뒀어요. 그러면 또 고문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협동조합이 잘 되기 참여해야 되는데 네. 이 사장을 내려놓은 순간 네. 자기는 이제 지쳤어요. 삼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삼자가 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보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었고 어. 이제 역으로 협동조합을 좀 칭찬하자면 협동조합이어서 사업적인 측면에 좋았던 점이 있어요. 협동조합이어서 확실히 선배들이 처음에 협동조합 만든다고 할 때 네. 협동조합이 위기에 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위기에 강하다는 막 체감이 가진 않았는데 코로나 때 그래도 좀 조직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잘 버텨냈어요. 잘 버텨냈고 그다음에 이게 직원협동조합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회사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도 다 자기 일처럼 해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없어도 사업의 퀄리티를 책임져 주는 친구들도 많고 창업 멤버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조직이어서 그런지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같이 좀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는 영업적인 활동이나 이런 대외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활동, 다른 여러 가지 내부에서의 그런 단도리를 저희 친구들이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협동조합이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 안에서 계속 내재화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원래 창업 초기 멤버들 말고 새로 또 유입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 힘들었던 점은 없을까요? 사람 구하기 힘들었다거나 뭐. 그런 건 보다는 네. 뭐 사람 구하기도 힘들긴 한데 대부분 들어오는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은 24세 5, 네. 남자 친구는 26, 7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삶의 소중한 시간이 우리 판에 이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좋은 사회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럼 그러려면 좋은 조직인가? 그리고 이 친구들의 경험이 나갔을 때 경력으로서 발현될 수 있을까 싶어서 다른 곳에 가서.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그러니까 좋은 조직일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일까? 그 급여를 포함해서 네. 다른 것까지도 괜찮은 조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획자로 성장해 가서 자기 프로젝트 하나 완성해 가는데 2년은 걸리는데 2, 3년 정도 다니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걸 또 추적을 해야죠. 논문을 쓰면서 추적을 많이 해봤을 때 네. 계속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아예 떠나는 친구도 있는데 네. 그 친구들 이제 끝나고 인터뷰를 또 해보면 문화예술 분야로 갔을 때 판에서의 경험이 이제 경력이 된다는 친구도 있고 좀 부족했다는 친구들도 있는 걸 보면서 아직 좀 더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친구들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민이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사람 찾는 거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들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맞아요. 커요. 그래서 네. 그 욕구와
그 욕구를 잠재우면서 조직에서 계속 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좀 어렵고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30대, 20대 이제 각 졸업하고 네. 30대 초반인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창업을 하는데 우리 음. 협동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지.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협동조합을 하냐 개인 사업 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필요하면 주식회사 해라. 진짜요? 네. 근데 협동조합이 이제 사업하기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협동조합 이렇게 말을 해도 할 사람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래서 협동조합이 좋은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만드는데 그냥 일단 저는 법인 만들기도 쉬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쉬운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네. 사실 진짜 좋은 거는 리더가 굉장히 외로운 자리거든요. 네네.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무한 책임과 그 선택에 따른 굉장히 많은 책임감들이 드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리더가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지는 여러 선택들을 할 때 같이 논의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적 위안이라도 굉장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초기 초창기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 그 친구들의 도움 덕에 지금 회사가 9년 차니까 내년 10년이 되는데 10년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대신 이사장이 권한을 좀 내려놓긴 해야죠. 왜냐하면 권한을 내려놓은 만큼 다른 친구들 권한을 줘야 네. 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 권한이 중요하고 나의 권한을 좀 더 많이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협동조합보다는 주식회사가 좋을 것 같고 그 권한을 조금 내려놔도 되고 대신 나의 심리적 위안들을 좀 얻어가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에 좀 열려있는 친구라면 협동조합도 좋고 그렇게 그 나의 동료들이 같이 성장해가는 거를 옆에서 같이 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협동조합이 더 좋다. 그러니까 기질상. 근데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고 이러면은 저 협동조합보다는 주식회사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주식회사. 그 사업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뭐 의사결정 구조가 뭐 느리다 이런 것들은 너무 연구하신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사실 의사결정 구조도 그냥 이사장에게 정권 주고 유임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막 늦을 것 같진 않아요. 이사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정말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뭐 돈이 잘 안 나온다더라 뭐 등등의 대출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협동조합으로서 돈을 더 회사를 한 번 더 성장시키려는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협동조합이 가장 편한 게 증자죠. 네. 근데 증자는 청년들이 증자하기 되게 어려워요. 조합원들이 사실 네, 해줘. 저희도 5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씩, 만 원씩 십자, 50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 그 등기 법인 만드는데 다 썼어요. 한 2만 원인가 3만 원 남아서 맞아요. 그거 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그러고 놀았는데 사실 증자는 어렵고 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거든요. 투자 아니면 대출인데 협동조합이 또 투자가 어려워요. 막 일단 기본적으로 임팩트 투자 시장에서 협동조합이 좀 어렵죠. 왜냐면은 투자가 진짜 들어왔을 때 지분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투자가 일단 없고 투자가 없기 때문에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도 7년 이하의 기업들만 가능하고 더 잘 나오는 건 3년 이하고요. 5인 이상이 5인 이하는 소상공인 대출이 있는데 5인 이상이 넘어가면 소상공인 대출은 안 돼요. 그러면은 보통 중진공 아니면은 신보 담보를 끼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으로 땡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고 이래서 협동조합도 법인이고 사업체이기 때문에 자산화를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자산화를 하기에 청년들이 좀 어렵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살 때 경매든 뭐든 건물을 살 때 30%든 20%든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자기 자본의 비율을 만들기 어렵죠. 그게 이제 투자든 증자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대출. 근데 대출로는 운전자금 외에는 대출이 안 되고 시설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먼저 선투자가 있어야 시설로 돈을 땡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돈 돌아가는 게 자금 운용이라고 하는 게 좀 협동조합으로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적 금융 쪽이 맞아요.
사회적 금융도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어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신나는 조합이든 지금 그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지금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네. 결국 대출로 가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그리고 얼마큼의 영업이익이 그 전에 났었고 매출은 나오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팀들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구간의 숨이 제 표현으로는 꼴딱꼴딱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법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이 매우 필요한데 네. 협동조합이 구조적으로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뭐 우선 출자나 뭐 이런 방법도 되어 있긴 하지만 사례는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예, 우선 출자도 사실 출자금이 50만 원이면 우선 출자를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그 얼마 되지 않죠.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네네. 그 뭐 50% 증액한다고 하는 30%라고 했을 때 네.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니 15만 원? 대출을 몇 번 심사받을 때 네.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50만 원. 5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자본 잠식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안 된다. 많아서 네. 110만 원까지 올렸어요. 110만 원 너무 적다. 그래서 진짜 올해 한 7월인가 8월에 5천만 원까지 올렸어요. 근데 제가 한 4천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30%를 추가하게 되잖아요. 그 넘기지 않은 범위 내에 예, 그러니까 제가 29.9%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그 넣고 얘들아 저 법인에 둔 다음에 법인에서 저희 조합원들한테 꺼주고 그 친구들이 월급에서 빼는 형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월급에서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면 그 친구들이 자기 급여에서 빼는 거니까 나중에 다 돌려준다고 해도 지금 당장 월급에서 20-30만 원씩이 그렇죠.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징자든 우선 출자든 그 조직에 돈을 또 빌려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나이 때가 이제 제가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결혼을 시작으로 이제 저희 14명 중에 7명이 결혼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또 돈이 급박하게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죠. 네. 지금 많이 그러니까 힘들죠. 제가 정말 힘든 시기에 돈 좀 꺼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도 다 돈이 없어요. 다 은행에 집 사느라고 은행에 들어가 있고 막. 이미 대출은 다 받아서 네네.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쉽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많이 하는 게 왜 협동조합 하시는 분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은지를 선배들이 많은지 이해가 된 게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분들이 시작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쉽지 않아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일단 5명의 뜻이 맞는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나누는 문제들, 돈을 가져오는 문제들 사업으로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고민들이 다 있네요. 만약 대출을 조금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쪽 기업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한때 그 금융 쪽에서 뭐 인내자본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네. 막 이런 것들 논의되고 협동조합들에게 자금 조달 좀 용이하게 하겠다. 임팩트 투자나 네, 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결국에는 뭐 자산이 있냐,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냐,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구조적으로 완전 바꾸지 않고서는 뭐 청년이 하든 나이 드신 분 이게 좀 시니어가 하든 자금 조달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잘 되고 있는 데들은 우리가 인내자본 게 사회적 금융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자산 빌딩이 있고 협동조합 잘 되면 우리은행이 빌려줄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그들은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의 자금이 필요할 때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지 않을까.